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군무원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푼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평을 보시면요, 이 과거 군무원 시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출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어설프게 출제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설하고 하면서도 야, 이런 문제를 해설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또는 정답의 오류도 사실 굉장히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군무원 시험의 행정학 시험은 좀 좋지 않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난번 시험하고 이번 시험을 보니까 많이 정제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제된 느낌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정제되게 되면요, 오류성을 줄이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좀 쉬워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평이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이 출제하는 행정학 시험하고요, 군무원 시험은 뭐 범위는 똑같죠. 어차피 행정학이라고 하는. 근데 문제 형태가 굉장히 좀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 군무원 시험은 단답식이면서도 지금까지 그 주로 다루지 않았던 어디서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출제하는 경우도 많아서 당황스러운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어떤 형태와 유사하게 출제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도 군무원 시험은 이 인사혁신처 시험하고 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이 이제 공무원 시험 행정학과 별 차이를 두지 말고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보니까 이제 인사혁신처의 형식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난이도는 비교적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2개 정도 틀린 거죠. 92점 정도면 대박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개에서 4개 정도, 88, 84점 정도면 잘했다, 잘한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틀에서 한 80점 정도 맞으면 나쁘진 않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 학생이 있다면 80점 맞고 떨어졌다 하면 행정학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80점이 여러분들의 불합격의 원인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영역을 보시면요, 이 일반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내는 것은요, 거의 단원별로 골고루 내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지가 못했죠. 행정 이론과 정책은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냈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앞부분에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더 치중하고 여기는 간단히 공부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은 경향은 이렇다는 것 정도만 알고 이것에 대해서 뭐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유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공유제입니다. 이 공유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면 부족해지는 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낼 필요는 없죠. 공짜죠. 그래서 비배제성이 있는 그러한 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이라든지 국립공원, 국방치안 이런 것들은 공유제가 아니라 공제죠. 공공재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경합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배제성이 있고요. 자, 공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소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막아야 될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기계적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 기계적 구조를 설명한 사람은 네프트입니다. 네프트는 이 조직을 총 7가지로 구별했는데요. 그래서 기계적 구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 구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사업 구조.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 그 다음에 수평 구조.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
다음에 유기적 구조. 자,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7가지인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식화라든지 또는 표준화. 자, 요것이 이쪽으로 갈수록 이것이 강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구조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공식화나 표준화가 가장 강한 형태입니다. 대규모 조직에서 높은 공식화와 표준화를 추구하는 건 맞는 설명이었고요. 막스 베버의 관료제 모형과 같이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이다 그랬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데프트의 7가지를 구분을 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자릅니다. 여기서 잘라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여기가 관료제예요. 여기가 관료제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탈관료제가 되죠. 그래서 데프트 조직을 여기서 잘라서 관료제와 탈관료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구조는 관료제가 맞는 설명이고요.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적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정하다. 환경적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정하면 그러면 이렇게 표준화하고 공식화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관료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동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것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유기적 구조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를 분화해서 전문화함으로써 분화하고 전문화한다는 것은 이게 관료제 시스템이거든요. 관료제는 철저하게 업무를 나누어서 한단 말이지. 자, 나누어서 함으로써 조직의 내적 통제 및 조정, 효율화, 합리화를 추구한다. 이쪽 계통 맞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고요. 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푸는데 어려움 없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무의사결정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신엘리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엘리트 이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엘리트 계층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제안은 의식적으로 무결정 또는 무시, 그죠? 회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이것만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런 이론이거든요. 기득권층의 정치 권력에 존재하는 두 얼굴 중 어두운 측면이라 그랬는데요. 이 권력의 두 얼굴을 말한 아저씨는 마흐라와 바라츠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얼굴이 밝은 얼굴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의사결정하지 않고 자신이 유리한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어두운 얼굴이라고 표현했었죠. 맞는 설명이었고요. 정책 결정권자의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요 표현, 정책결정권자의 무관심이나 무능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요것이 어울리는 것이 하위정부 모형입니다. 자, 하위정부 모형이죠. 그래서 이 처리 삼각이라고도 부르죠. 처리 삼각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정부 관료, 국회 상임위, 이익집단. 자, 얘네들이 뭡니까? 어떤 통치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얘네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위정부 모형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사결정론은 해당되지 않고요. 정책 결정에 핵심적 권력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장을 좌절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것 맞죠? 정확한 표현이고요. 기득권 세력은 때때로 정책 의제 또는 정책 대안의 범위 내용을 제한해서 집행에 의미가 없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제 또는 또는 대안만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 맞은 설명이었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중 공공재의 공급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이제 1단 원에서 공공재 과다공급설, 공공재 과소공급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출제한 것입니다. 니스칸덴 아저씨는요, 예산 극대화 모형에서
공무원들은요, 예산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재가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 과다 공급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공재 과다 공급설이고요. 그 다음에 파슨스의 관료 제국주의. 이것은 이제 그 관료제의 장단점에서 공부했었을 텐데요. 이 관료제는요, 한번 태어나고 나면 자기 보전과 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점점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인력과 조직이 커지면 그만큼 공공재가 과다하게 공급되겠죠. 그래서 공공재는 과다하게 공급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요. 보몰병이죠. 자, 그래서 보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동집약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집약적 활동은 이 생산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비용 질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보몰 디시즈라고 부르는데 이 보몰병도 마찬가지로 이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재 과소가 아니라 과다 공급설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고요. 나운스의 합리적 무지거든요. 나운스에 의하면 국민의 합리적 무지 내지 무관심은 공공재의 과소 공급을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공공재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그 공공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단 말이지.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무료 공공재를 주는 데를 확인해 봤단 말이지. 그런데 막상 그 공공재가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이, 검색해보는 시간만 날렸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료 영화를 보고 싶어서 이 무료 영화를 보고 싶어서 이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를 보기 위해서 검색을 했다 이겁니다. 검색을 해서 무료 영화를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후진 영화들, 옛날 영화들만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영화를 무료로 해주겠습니까? 이제 한물 가거나 두물간, 세물간 그런 영화들을 무료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이걸 뭐하러 봐. 검색한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무료 영화 검색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합리적인 무지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 영화를 안 보니까 결국은 정부는 점점 무료 영화 상영을 안 하게 되고 공공재가 과소하게 공급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과소 공급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중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실적주의라는 건 뭡니까?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자격이죠. 자격을 기준으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공정성이 높죠. 자, 그러면 실적주의를 개방형 충원과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어렵다 그랬는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직업공무원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피라미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규 임용은 막내둥이만 최하급. 자, 최하급에서 신규 임용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9급, 8급, 7급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승진을 합니다. 내부 승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승진을 해요. 내부 임용이죠. 그래서 최하급만 신규 임용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내부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직업공무원 제도인데 개방형 충원을 하게 되면 실력으로 뽑는 건 좋은데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A, B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한 방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누가 한 방에 들어오면 누가 한 방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공무원제를 하급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 확립 요건 또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토대로 할 때 더욱 확고하게 뿌리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 지금 이 신규 임용을 할 때 실력과
자격으로 뽑아야 돼요? 아니면 뭡니까? 바로 사람들 어떤 인간관계, 즉 또는 어떤 인간관계라 이런 걸로 뽑아야 돼요. 자, 이걸 뽑으면 공정하지가 못하죠. 때문에 실력과 자격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실적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적주의를 토대로 신규 임용을 해서 내부 승진을 할 때 공정하고 이 직업공무원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확립시키는 어떤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그렇죠? 자, 실적주의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할 때 더욱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맞은 거야. 근데 앞부분 좀 봐. 그러면 앞부분은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요건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 확립의 요건 또는 구성요소다. No!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으로 가게 되는 요건이나 구성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장난질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찾아내면 조금 헤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결혼 보충 방식 및 공직 분류 제도에 있어서 실적주의는 개방형과 직위분류제. 자, 그렇죠. 이 개방형하고 직위분류제가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직업공무원제하고 폐쇄형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과 계급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직위분류제, 계급제 공부하면서 같이 했었던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을 통해 공무원 능력 발전의 기회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직업공무원제는 신규 임용을 한 이후에 내부 승진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부터는요 평생 동안 그 인간이거든요. 평생 동안. 그렇죠. 만약에 잘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지금 당장 만약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땡겨버리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그 인간을 가지고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실력을 향상시키고 각 분야에 맞는 분야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능력 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 승진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천천히 차근차근 풀면 이걸 대충 봐서도 다 맞았네? 뭐가 잘못된 것이지? 라고 하면 찾아낼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아마 난이도가 있었던 한 중2 정도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다음 중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정부 규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경제적 규제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수많은 잠재적 또는 실제적 경쟁자들 중에서 선택 지정된 소수의 전달자에게만 제한시키는 규제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 경제적 규제는요. 자, 이 경제적 규제는요. 요거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진입 규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진입 규제. 그래서 이 재화나 용역 같은 서비스를 진입 규제가 뭡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독점권을 허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잠재적 경쟁자들 중에서 선택 지정된 소수에게 독점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보호적 규제란 최대 노동시간의 제약,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가격 통제 등과 같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보호적 규제는 목표가 누구입니까? 자, 그 소비자라든지 또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보호적 규제입니다. 맞는 설명이고 그다음에 정부 규제에 대한 민간의 수능 비용을 규제에 의한 조세 또는 숨겨진 조세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이 정부의 규제에 대해 순응하게 하려면 그만큼 설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제에 대한 조세 또는 숨겨진 조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포지티브 규제란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이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규정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거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이죠. 그렇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봤을 거라고 봐요. 포지티브 규제는 일단 안 돼. 심사에서 되는 것만 알려줄게. 요거고요. 네거티브는 일단 해봐. 안 되는 건 나중에 제한할 테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가 일단 해봐고요. 포지티브는 일단 하지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입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워낙 확고하게 정답이 나오는 것으로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자, 7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정책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가 정책 네트워크는요.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하나는 하위정보 모형. 하위정보 모형. 두 번째는 정책 공동체 모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책 이슈 네트워크 모형. 자, 이렇게 세 개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롭지가 않죠. 그렇죠? 기출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철의 삼각, 그렇죠? 얘는 철의 사각. 자, 그리고 여기는 전문가 플러스 이해관계자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책 공동체 얘입니다. 정책 공동체 철의 사각이죠. 철의 사각. 그러면 이 멤버가 누구였었습니까? 이 정책 공동체. 우리가 철의 삼각인 관료 집단에다가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 그 다음에 이익 집단.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철의 삼각이죠. 플러스 전문가. 이렇게 하면 철의 사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죠. 제로섬 게임은 서로 막 찢어발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난제로섬 게임입니다. 윈윈 게임을 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요. 정책 문제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정책 문제망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이슈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 그러면 이슈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포지티브 썸 게임을 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설명이 바뀐 거죠. 정책 공동체가 이 포지티브 썸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 문제망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이슈 네트워크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틀린 거 물어낸 거니까 냅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문제망입니다. 자, 이 정책 문제망 이슈 네트워크죠. 이슈 네트워크는 주로 특정한 정책 문제별로 형성되며, 정책 문제는 이해관계죠. 이해관계별로 형성되며 그 경계는 모호하다. 왜? 자, 이해관계자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해관계자 있죠. 나하고 이 문제하고 관계 있다. 그건 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개방적이면서 멤버들이 매우 모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정책 공동체는 주로 정책 분야별로 형성되면서 이 참여자의 범위가 하위 정부 경우보다 비교적 넓다. 그렇죠. 비교적 넓습니다. 왜? 플러스 하나 더 전문가 집단 들어가니까요. 하위정부 모형에서 철의 삼각 동맹 관계는 주로 정책 분야별로 그 분야들 간에 상호 활발한 교류를 한다. 그렇죠.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포지티브성 게임을 하죠. 윈윈 게임을 합니다. 지들끼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 맞았습니다. 자,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 하나 정답 집어 던지는 문제 나온 거죠. 유사성입니다. 관리적 측면, 행정이나 경영이나 둘 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관리입니다. 조직 관리 맞았고요. 둘 다 상명하복, 그 다음에 분업화 시스템이 있는 관료제 조직 맞고요. 법적 규제는요, 행정은 국민 세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제가 많지만 경영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법적 규제가 적습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협동행위. 그럼요.
행정이나 경영이나 둘 다 협동을 해서 목표를 이루어야겠죠. 맞았습니다. 틀린 건 3번이었습니다. 9번 볼까요? 다음 중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책임 운영 기관도 역시 우리 교재에서 매우 중시 여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웠건 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임명되지만 그랬는데 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없어졌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임기제라고 부르죠. 임기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운영기관이 크게 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하나는 자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고요. 자, 그쵸? 책임운영기관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요게 이제 그 임기제죠. 임기제고요. 그 다음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무직이거든요. 정무직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기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소속 직원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건 맞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렸고요.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자, 바로 1번 틀렸습니다.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 중심 기관입니다. 그래서 NPM 신공공관리 원리에 따라서 등장한 개념이지요. 그래서 이 책임운영 기관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제 대처 정부죠. 영국의 대처 정부.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영국의 대처 정부와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의 공통점은 둘 다 IMF를 맞았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이죠. 그 때문에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PM 시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 원리에 대한 강조로 NPM이니까요. 강조로 인해서 공공 서비스의 형평성과 안정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NPM의 문제점은요.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할을 줄이고 자 복지를 많이 줄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기능으로부터 집행 기능을 분리한 집행 중심의 조직이다. 맞습니다. 정책 결정은요 이미 중앙행정기관장하고 그 책임운영기관장하고 합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정해진 거고요. 책임운영기관은 그것을 성실히 이루어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때 맞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기출이나 이런 데서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예비비는 우리가 일반 예비비와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목적 예비비는 미리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야만 예비비를 쓰는 것이고 일반 예비비는 그냥 쓰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그 비상금이 필요할 때 그러면 옳지 않은 것으로 가는데 목적 예비비는 예산 총칙에서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하며 따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예비비하고는 다르게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았고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건 당연한 거고요. 재대책비라 공급요금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부족액 보정 등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한도액을 정한 목적 예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예비비는 요거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일반 예비비는 그 사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국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경비이므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예비비는 그 예비비 총액을 국회에 미리 허락을 얻습니다. 맞죠? 그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용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국회의 그 사전 의결을 거친 경비다. 여기까지 맞았지요. 자, 근데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사용한다는 게 2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도 2월 할 수 있어요. 2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2월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죠. 여기가 2024년이야. 여기 2025년이지. 예비비가 남아서 돌리는 건 당연하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현재야. 현재인데 2025년에 어떠한 특정한 목적의 일이 있어. 이런 업무가 있거든.
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지금 다 다음 연도에 있을 걸 갖다가 예비비로 사용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남아서 넘기는 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건 2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약간 낯설었을까요?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민츠버그는 총 조직을 5개로 구별하는 것 알고 있죠? 단순 구조, 그다음에 자 기계적 관료제, 그다음에 전문적 관료제, 그다음에 사업부제,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 그다음에 이 뭐야 그 이제 그 뭐지 그 에드워크라시 생각한다 망신당할 뻔했네. 자 그러면 자 에드워크라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서 지금 전문적 관료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적 관료제는 관료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문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학급자에게 자율성이 굉장히 높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표준화가 어려워서 개인에게 전문성이 많이 의존하고요. 종합병원과 같은 분화가 낮은 공식화의 특징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이제 작업계층 누구예요? 작업계층이 의사들이죠. 의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므로 아니에요. 이것도 관료제거든요. 그래도 관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상태라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 어렵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핵심 운영층이 누구냐고요? 이게 작업계층이에요. 이게 작업계층입니다. 작업계층에 해당하는 이 작업계층 여기 써 있네. 작업계층이 그 핵심 운영층에 해당되는 작업계층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 맞았습니다. 3번입니다. 1번, 11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번 볼까요? 다음 중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공공선택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공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집어던지고 국민들은 그 공공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사용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라 라고 하는 게 공공선택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론이 굉장히 많죠. 툴루카 부캐넌의 비용 극소화 모형이라든지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또 관료들의 행태 분석, 티브 가설, 중위투표 정리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요. 그러면 중위투표자 이론은 중간 선호자만을 만족시킨 모형으로서 모든 투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이 중위투표자 정리는요 이런 식입니다. 양당제 체제에서 여기는 극좌파, 여기는 극우파가 있을 때 국민들의 기본 성향이 좌파와 우파는 많지 않죠. 극좌파는 이런 식의 정규분포를 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좌파 정당이 극단적 좌파 정책을 제시하면 지지자가 이만큼밖에 안 되고 우파 정당도 극단적 우파 정책을 제시하면 지지자가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좌파 정당은요 중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우파 정당도 중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선택은 이 사람들 뭐라 불러요? 중위투표자라고 부르죠.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좌파나 우파 정당들이 이 사람들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꼭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건 맞는 설명이고요. 티브 가설에 의하면 지역 주민의 완전한 이동 가능성이라는 시장 배분적 과정을 통해서 지방 공공재의 적정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발로 이동을 하죠.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는 것 자체가 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에 의한 투표라고 부르고
발의한 투표에 의해서 공공재가 적절히 공급된다. 필요한 공공재를 향해 이사 가니까요. 가능하고요. 공공선택론은 소비자인 개인의 선호를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고위직 관료들의 관청 형성 전략은 소속 조직을 보다 집권화된 대규모의 개서적 관료 조직으로 개편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린 거 알고 있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던 립이라는 학자가 관청 형성 모형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고위 관료들 있잖아요. 높은 관료들은요. 자기 조직을 크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예산을 많이 따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예산을 많이 땄는데 그 예산을 많이 따는 대신 상부에서 감시가 심하겠죠. 감시가 심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예산을 많이 땄는데 업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인 거야. 그러면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업무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만 남기고 그다음에 일상적이거나 위에서 감독이 심하거나 이런 업무는 새로운 관청을 형성해서 그 관청에 떠넘기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조직을 크게 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청을 만들어서 그 관청의 업무를 떠넘기는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던 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고위 관료들이 자신의 조직을 바로 됐다 크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번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다 안 어렵다고 하니까 또 이제 잘 못 본 학생은 기분 나쁘다고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 마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구분은 사회와 정책을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진보주의는 큰 정부예요. 큰 정부죠. 큰 정부. 이건 작은 정부고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복지를 중시 여깁니다. 그럼 복지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조세죠. 조세가 늘어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지는 당연히 형평성과 관련이 있고요. 형평성과 관련이 있고요. 소수민족 기회 확대, 이게 형평성이죠. 형평성. 소득 재분배,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겁니다. 조세 감면, 이거 틀렸고요. 정부 규제의 강화, 큰 정부입니다. 3번 정답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고위공무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원은 또 고위감사공무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이네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국장, 실장이 1급, 2급에 해당되고요. 국장이 3급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고위공무원단은 1급서부터 3급에 해당되는 것을 폐지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급, 3급에 해당되는 거니까 실국장급이 맞는 겁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앙공무원 중에 국장급 지위에 해당되는 지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장급 지위는 맞는데 이건 맞는데 지방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자, 이거 지방공무원이잖아요. 지방공무원은 이미 알고 있죠?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냅다 틀렸습니다. 행정부의 각급 기관의 지위 중 제1호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를 했는데요. 좀 약간 뭐랄까요? 생소한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요, 1호와 2호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1급서부터 3급까지가 1호가 되고요. 4급 이하는 2급 2호로 구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호, 2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사무차장, 감사교육원장, 자, 감사연구원장, 감사와 관련된 업무 이 사람들도 역시 1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맞았어요. 그래서 혹시 3번, 4번이 약간 어색하다 할지라도 자, 2번이 명확하죠.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2번으로 찍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를 구역 안에 포괄하는 중층제를 원칙으로 하며 관료제 관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연결 구조가 그 예다 그랬습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중층제입니다. 하나의 자치단체, 기초단체를 또 하나의 단체가 안고 있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단층제인 데가 있습니다. 기초단체가 없는 데가 있죠. 기초단체가 없는 데. 이게 단층제인데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제주도, 그 다음에 세종시. 그래서 광역단체인데 기초단체가 없죠. 자, 그럼 일단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한 구역에 하나의 자치단체만이 존재하고 있는 단층제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자, 제주도 맞고요. 세종 맞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 간 독립적 관계 구조라면 자치권을 바탕으로 구조라면 행정계층은 자치계층이 자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있죠. 행정계층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겁니다. 광역단체, 그 다음에 기초단체,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행정구, 그 다음에 또는 읍면동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자치단체거든요. 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계층이죠. 자치계층. 자, 그런데 요거는 행정 업무의 편리성을 위한 행정계층입니다. 그래서 자치계층은 말 그대로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 간의 독립적 관계. 자, 얘와 얘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행정계층은 계층 간 지위 감독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치구일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잖아요. 그런데 행정구일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이 임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했을 때 영등포 구청장님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직접 영등포 주민들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원시 성산구 이런 것은 창원시 자체가 기초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성산구는 창원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런 뜻이에요. 지휘감독관계에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자치계층이 정치적 민주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행정계층은 행정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다 맞은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역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재정 자립도 저하고 공부했던 학생들은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그 다음에 재정력 지수 이런 거 공식을 다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 공식은 뭡니까? 일반회계 총수입이죠. 일반회계 총수입에서 이 지방세 플러스 세외 수입 요거거든요.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자주재원이라고 부르죠. 스스로 번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수입에서 스스로 번 돈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제외하고 그렇죠. 일반회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재정 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체 재원이라는 것은 이제 자주재원을 말하는데 자주재원만을 반영하고 세출 구조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세출의 그 질을 알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번 돈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얘가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지방교부세가 들어가죠. 근데 이 지방교부세가 사실 굉장히 큰데 이 지방교부세가 재정 자립돼서 빠져 있기 때문에 요 지출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출 이걸로 뭐 복지를 할 수도 있고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되지 않아서 세출의 질을 알 수 없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존재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요거죠. 이거 의존재원이죠. 자주재원이 아니니까 의존재원입니다. 이게 자주재원, 이건 의존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존재원으로 처리해버림으로써 그 재정 지원의 형태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일반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의존재원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준 돈이야.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용돈과 같은 성격이 있어서 일반재원, 이건 이제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정 재원은 중앙정부가 돈을 주되 목적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거든요. 근데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일반재원인 경향이 많아서 그래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정 지원의 형태나 성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등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에 포함돼야 돼요. 지방교부세가 일반재원이 포함돼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까지 가야 돼. 이거는 재정 자립도가 아니라 뭐예요? 재정 자주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재정 자주도를 설명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뭐 어렵지 않았다고 봅니다. 17번 네트워크 구조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네트워크 구조는요, 지금 아까 데프트를 쭉 썼었는데 요겁니다. 네트워크 구조. 요게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구조는요, 이 조직의 핵심 기능,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유통이라든지 또는 이 제조물의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외주를 주는 거죠. 각각 독립적인 회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참여자의 독립성, 각각 다 독립성이 있어요. 보관 업무를 하는 별도의 회사가 있고요. 유통 회사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내 회사는 이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자발적 연결. 그렇죠. 누가 강제로 때려서 연결됐습니까? 스스로 돈 벌려고 연결한 거지.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는 공동된 목표가 있고요. 돈 벌어야죠. 맞습니다. 계층의 통합과 단일의 지도자.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넬파이 기법의 절차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넬파이 기법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문가 합의법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고 자, 그래서 평균 내고 합의해서 이제 최종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집단에게 예측하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나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부한다라고 했는데 이 넬파이 기법 절차를 물었으니까 절차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먼저 주제를 선정해야죠. 북한과 우리나라는 몇 년 후에 통일될까? 주제를 정했어. 자, 주제를 선정하고요. 주제에 관련된 질문지. 자, 설문지라고 하죠. 자,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문지에 답할 북한 문제 전문가들. 자, 전문가를 선정하고요. 자, 그리고 이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문제를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보내는 발송과 회신, 발송과 회송을 반복합니다. 요거를 한 3회에서 한 5회 정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평균값, 보통 의견 그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대표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합의를 유도하고요. 합의를 유도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집단에게 예측하고자 하는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설문지를 배부하는 건 맞고요.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통계 처리한 뒤에 결과물을 다시 동일 전문가에게 발송해서 처음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3번, 5번 해요. 그 다음에 장래에 일어날 사건의 줄거리를 가상적 시나리오, 이거는 시나리오법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영화 대본을 쓰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3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문제나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을 선정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순서거든요. 요것에 의하면 3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9번 보겠습니다. 탈신공관리론, 포스트 NPM이거든요. 포스트 NP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포스트 NPM은요, NPM의 주장에 대한 거의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PM의 주장에 그냥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탈신공공관리론의 기본 목표는 신공공관리론의 역기능적 측면, 그렇죠? 신공공관리론과의 어떤 주장이 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우리 NPM은 사실 정부의 역할을 제한 축소의 의미가 있다면 반대니까 얘는 통치 역량을 강화합니다. 정치 행정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집권화, 이 NPM은 분권화거든요. 얘는 재집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 NPM은 규제를 줄이는 겁니다. 규제를 줄이는 건데 얘는 재규제, 다 내용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재규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 조정이 아니라 신공공관리의 주요 아이디어를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탈 NPM은요, 주장하는 내용들이 NPM에 거의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의할 게 뭐냐면, 학생들에게도 전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포스트 NPM의 주장 내용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NPM에 반대되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포스트 NPM에 대한 평가를 하라라고 하면 완전히 반대해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포스트 NPM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죠? NPM이라는 이론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이론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NPM이라는 이론은 진짜 짱입니다. 그 최고의 이론 행태론이라면 행태론 이후에 굉장히 큰 이론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포스트 NPM은 저항적 성격이 강하지만 NPM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NPM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NPM에 대한 평가다라고 하면 보완적 자원이고요. 포스트 NPM의 내용을 찾아라라고 하면 NPM에 반대되는 내용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탈신공공관리는 구조적 통합을 통해 분절화의 축소, 그렇죠. NPM은 분절화거든요. 근데 분절화를 축소하는 것이다.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NPM은 구조적으로 분업화를 추구하는 데 비해서 얘는 통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 반대입니다. 중앙의 정치 행정적 역량을 강화, 그렇습니다. 역할 축소가 아니라 강화이지요. 다 맞았어요.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우리 보통 평소에는 잘 다루지 않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책 결정은 이건 정치적 영역이거든요.
정치적 영역이라서 가치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알겠죠? 가치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기보다는 주관성이 있는 것이죠. 주관성. 근데 이런 주관적 측면을 최대한 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이 배경 지식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론 같은 거 할 때도요. 토론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어차피 자기 주장이야. 어차피 다 내 주장이야. 주장이지만 이왕이면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주관적 영역이지만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어떤 베이스, 그거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죠? 그래서 정책이 이념, 신념, 의견에 기반하거나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담론에 의한 정책 결정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고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은 보건 정책 분야, 사회복지 분야, 교육 정책 분야, 형사 정책 분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뭐예요? 매우 주관적인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분야예요. 그렇죠? 가치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고요.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주한 학자들은 정책 결정과 그 과정을 증거 기반 정책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증거 즉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한다면 진짜 결정을 AI가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그동안 너무나 정책 결정이 이념이나 신념, 의견 같은 이런 비과학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측면이지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결정을 해야죠. 전자계산기가 정책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발생주의나 또는 현금주의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이지요. 현금주의 회계가 발생주의 회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통제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그렇죠. 현금주의는 주로 뭐와 연결됩니까? 단식부기 하고 연결되고요. 발생주의는 복식부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단식부기는 일거래 일기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생들도 용돈기입장이라든지 금전출납부, 가계부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겁니다. 복식부기는 요거는 이제 그 부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무직 공무원들 합격하고 나면 이거 부기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약간 전문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맞았습니다. 현금주의의 거래는 무상거래를 인식하지 않지만 발생주의 회계는 이중거래로 인식한다. 무슨 뜻이냐면 현금주의는 현금이 오고 가야만 이것이 기장이 돼요. 외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전혀 오고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친구에게 내 물건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철수에게 5,000원을 구워주었어요. 5,000원을 구워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내 지금 지갑에 5,000원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출로 단식부기에서는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내가 그 철수에게 내가 갖고 있던 소중한 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기장이 안 돼요. 금전출납에 기장이 안 돼요. 분명히 나는 인형이라는 소중한 게 없어졌는데 기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식부기에서는 기장이 되죠. 왜냐하면 이 인형은 나의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변, 대변 이렇게 있다면 자산이 그 인형의 가치만큼 자산이 감소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무상거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상거래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겠죠. 비용이 발생 이렇게 해서 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거래 기장이 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하여 현금주의 회계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회계는 인식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자동차를 5천만 원 정도 샀을 때 그때는 진짜 굉장히 5천만 원 현금 나갔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팔 땐 그 자동차 그대로지만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치가 떨어지는 걸 여기서 이 비용 처리를 합니다. 감가상각비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고 매번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현금 수익회계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발생지 회계는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발생지 회계는 재정 성과 파악이 현금지 회계보다 용이하다라고 했는데요. 맞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내가 철수한테 이 5,000원을 구워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식부기에서는 지출이에요. 그냥 내 지갑에 돈이 없어지니까 지출. 구워준 돈은 지출이 아닌데 내가 손해본 게 아니거든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단식부기에서는 지출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에서는 요거는 이제 그 대출금으로 기장이 되죠. 대출금이 기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이 기장이 되고 자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성과가 파악될 수 있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부기에서는 부채가 수입으로 측정이 됩니다. 부채가 수입으로 측정이 돼요. 꾼돈이 어떻게 수입이냐? 근데 어쨌든 나한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수입으로 측정이 되는데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로 정확하게 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재정 성과 파악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린 건가요? 3번이 틀린 거네요. 왜 동그라미 쳐놨을까? 감가상각에 대해서 현금지 회계는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현금지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죠. 발생지가 인식합니다. 발생지 회계에서는 인식이 안 된다. 반대죠. 3번이 틀렸네요. 3번.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자아실현적 인간에 대한 관리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아실현적 인간이 뭐냐면요. 우리 그 샤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샤인의 인간관이 4개의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제인, 하나는 사회인, 그 다음에 자아실현인, 그 다음에 복잡인.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경제인은 말 그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고요. 사회인은 이거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아실현은 이건 자신 능력 있죠. 자, 말 그대로 자아실현, 자신의 능력을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이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오늘날 현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는 말 그대로 그 욕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변이하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걸 내고 있거든요. 보죠. 옳지 않은 거. 상황 조건과 구성원 동기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이기보다는 유연하고 다원적이며 세분화된 관리 전략을 사용한다. 자, 봐봐요. 경제인은 돈만 밝혀, 사회인은 인간관계만 밝힌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획일적이기보다는 유연하고 다원적이며 세분화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욕구가 복잡하고 변이가 심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복잡인이 되죠. 복잡인이에요. 그래서 1번 냅다 틀렸어요. 구성원이 자신들의 직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도전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바로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 필요하지요. 맞았어요. 관리자는 구성원을 지지하고 통제하기보다는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통제와 자기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아실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모형의 근거에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통합 모형은 이제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를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아실현인은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잖아요. 그러면 업무에서 만약에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영업과고 여기는 이제 사무과야. 사무를 보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얘는 명랑하고 그 다음에 외향적이야. 얘를 여기다가 배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러면 자아 실현이 안 되고 생산적으로 활용되지도 않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영업과에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되면 그 회사 목표도 살리고 얘도 자아 실현이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는 구성원을 지지하고 어디 갔어? 4번 통합 모형에 근거해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융합하고 개인 목표, 얘의 목표, 그다음에 회사의 목표를 융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잘 유도하면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23번 공무원 부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 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체제론 접근법에서는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 기구와 운영상의 문제를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부패에 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말 그대로 짬뽕이야, 짬뽕.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렇죠? 자, 또는 뭐 그 어떤 개인적인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게 체제론적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문은요, 법과 제도의 결함이죠. 이건 제도적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는 백세부패이고요. 사회적으로 희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부패를 권력형 부패라고 부르고, 자, 이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습니다. 맞았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량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 역량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우리가 이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 때 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사람의 미래 능력이죠. 잠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때 같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량평가 제도는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사전적 검증 장치로 도입된 건 맞았고요. 역량평가는 특정 피평정자에 대한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여러 사람이, 이거 잘 보세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면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 다면평가지 뭐, 다면평가.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니까 공정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체적이죠? 입체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고요. 자, 역량평가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량평가는 미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앞으로 미래 상황에 어떤 모의적인 상황을 처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생들 증권회사에서 하는 모의 투자 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상화폐를 주고 일정 시간 동안 모의 상황을 만들어줘요. 주식 모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 동안에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1등하는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거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뭐 TV에 보니까 무슨 강철 부대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의적인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람들의 실력을 파악하는 이런 식이죠. 그런 겁니다. 역량평가 3번 맞았고요. 역량평가는 다양한 실제 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별평가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왜냐하면 역량평가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보는데 여러 사람이 단일해서 역량평가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량평가단이
얘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대상자들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때문에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책 집행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집행 접근법, 우리 상향적 접근법, 하향적 접근법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상향적 접근법은 이런 거죠. 상급자가 있고요. 자, 상급자가 있고 결정권자죠. 결정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집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모든 분에서 집행에 관한 어떤 지시를 철저히 내리고 얘는 오직 수용만을 하는 것이 하향적 접근법이라면 얘가 스스로 자 집행 방법을 결정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형태가 이제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합리모에 입각한 것이다 그랬는데 맞아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하나를 딱 결정한 다음에 이걸 왜 찍어 눌러버리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얘가 정한 것을 얘가 수용을 해야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왜? 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지금 던졌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합리모형입니다. 그게 합리모형이고요. 집행자는요.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 선택하는 거야. 얘가 상황에 맞게. 그래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해결 방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책 대상자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 합리모형이 아니라 점증모형입니다. 그래서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 여기서 다양성이죠. 다양성. 수단을 위한 수단의 필요성을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합리모형이 아니라 증모형에 입각한 모형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엘모어의 통합적 접근법에 따르면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정책 목표는 하향적으로 접근하여 설정되고 정책 수단은 상향적으로 접근하여 집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모어는 통합적 접근법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배울 때 상향적 접근법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후방향적 접근 이렇게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후방향적 접근. 이래서 근데 이제 지문은 어떤 설명이냐면 이런 거예요. 상급자가 있어. 결정자. 자, 집행자가 있어. 그런데 목표는 얘가 내린다는 거야. 목표는 지시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목표는 지시하고, 자, 목표는 지시를 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 수단은 위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방의 접근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 집행 모형에서는 요 빨간 것만 본 거야. 집행 모형이니까. 요거는 목표니까. 요게 집행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바라볼 때는 후방적 접근이어서 상향 접근법인데 여기서 통합적이라고 말한 건 목표와 수단을 합친 개념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자는 목표를 정해주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집행에 관해서는 얘가 결정을 합니다. 얘가 결정을 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집행만 본 거니까 정책 집행 모형이니까 이것만 보니까 상향적 접근법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지금 목표와 수단을 지금 합쳐서 이렇게 통합적 접근법이라 설명해 버리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혼란이 따랐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풀면서도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웠겠다.
라고 판단됩니다. 하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과정의 피동적 수능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찍어 눌러버리니까요.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협 모형은요. 이 타협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사 모형 있잖아요. 회사 모형을 타협 모형이라고도 불러요. 또 회사 모형 연합 모형이죠. 이거는 정책 집행은 갈등을 야기하고 저항하는 세력과 타협하면서 그때그때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총평 말했을 때처럼 과거보다 문제가 깔끔해지고 인사혁신처의 문제 유형과 비슷해지고 정갈하게 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매우 이번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쉬웠고요. 분명한 문제들이었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한 문제, 제가 예전에 이제 군문을 가르치면서 독특한 잘 나오지 않는 이론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고 많이 시중에 나와 있고 이미 기출문제로 풀어봤었던 이런 문제들을 맞춰야 될 문제를 명확히 맞추면 그럼 합격이 될 수 있다. 비록 이제 그 새로운 이론들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만 틀리는 게 아니죠.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쵸? 90점 맞고 떨어질래요? 60점 맞고 합격할래요? 그쵸?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춰야 될 문제를 정확히 맞추면 합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도 문제가 아주 어려운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67점인가 몇 점인가 맞고도 국방부를 합격하는 친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시험 보고 나서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다 못했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학생이었었는데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은요,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 것만 공부를 해도 점수가 높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9급이나 7급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올해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지금은 좀 휴식을 좀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시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시험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학생들은 좀 쉬시고요. 분발해서 지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년 동안 공부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